서가 명가. 지금 상당히 우리가 이 근대에 들어오면서 개인이라고 하는 존엄성이 인정이 되면서 쾌감이 해방이 되긴 하는데 이 자연과학이 또 거기다 일종의 연료를 좀 대고 있고요. 부추기고 있고. 그런 과정, 자연과학적으로 인간을 본다는 거 어떻게 보면 좀 그 동물과 비슷하게 보는 그런 측면들이 있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전에 있었던 종교적인 생각, 기독교적인 생각, 또 어떤 보편주의적인 이성주의적인 생각하고의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이렇게 시작된 과정들이 점차 이 어떻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중세적인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흔적들 이런 것들은 다소 약화돼 가고 반면에 뭐가 강화돼 가냐 하면은 과학적으로 인간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기계 장치처럼 인간을 보고자 하는 측면들이 강해지면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규범, 윤리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소위 장악력, 악력, 지배력, 영향력 이런 것들이 약화되는 과정을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 21세기 한국을 살고 있는 사람이든 하여튼 21세기 최소한 그 일부 이슬람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명국 또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봤을 때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근대에서 얻어낸 어떤 개인의 자유라든가 존엄,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상당히 큰 절대적인 가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 살면서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부정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 근대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장점, 개인의 존엄, 주권 이런 것들, 자유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가치고 그 근대가 갖고 있는 이후에 어떤 부작용 같은 걸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근대가 우리에게 준 이 선물에 대해서는 절대 과소평가할 수는 없는 그런 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근대가 개인이 탄생하면서 주어진 이 귀중한 가치들을 유지하면서도 이것들이 과도하게 오용되지 않게 지나치게 소위 각자 도생의 사회 또 동물로서의 인간으로 가지 않게끔 어떤 호혜성이라든가 상호돼야 되는 존중이라든가 규범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가 될 텐데 이런 숙제, 커다란 숙제가 우리 그 AI 시대까지 오면서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정립된 것, 이거는 그 인간에게 준 근대가 준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게 19세기의 사상가지만 미국 사람입니다. 토크빌은 그 미국 사람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물질주의적이고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면서도 미국이 그 앞으로 그래도 건전하게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뭐에 거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미국 사회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청교도주의 있죠. 그 중세부터 왔던 어떤 기독교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을 그런 어떤 욕망의 노예로 빠지는 나락으로 들어가지 않고 유지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세에서부터 근대까지 오면서 개인이 그 자유 같은 것들이 강조되기는 하되 기독교적인 문명 내에서의 어떤 호혜성이라든가 상호 존중 같은 것들이 계속 근대에 유지되어 있었고 근대 교육에 있어서의 소위 시민교육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죠. 그러니까 시민사회는 바로 근대 정신을 그대로 말해주는 건데 개인의 존엄 같은 것을 인정을 하되 서로 간의 호혜성, 상호 존중 같은 것들을 함께 유지되는 것이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그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소위 시민사회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근대에서 있었던 300~400년 동안의 개인의 존엄과 소위 기독교적인 호혜성이라든가 상호 존중의 정신들이 함께 어우러진 그런 것들이 시민사회를 이루는 특징이었거든요. 이런 식의 근대의 특징들, 이 무르익는 시기들까지도 개인이 계속 어떤 쾌락주의적인 것, 현세적 가치를
인정은 하되 여전히 어떤 상호 존중의 정신 같은 것들은 살아있는 그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후의 과정 속에 굉장히 사람들의 소위 세계에 대한 이해, 인간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세 사람들이 있는데요. 다윈은 잘 아시죠? 진화론 얘기한 사람이고요. 니체, 프로이드는 어찌 보면은 이 세 사람들은 각자 다른 사람들인 것 같지만 제가 이 세 사람을 하나의 페이지에, 그리고 거의 비슷한 시기들이에요. 하나의 그 페이지에 같이 묶는 이유들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이성이 아니라 본능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한번 공리주의하고 다윈을 비교해 보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 같은 거, 어떤 쾌감이라든가 불쾌감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할 때 공리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의 쾌감이나 불쾌감, 고통 같은 것들이 있고 그것들을 기본적인 요소로 생각을 했고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인간의 옳고 그름, 사회적으로 정당함과 정당하지 않음을 거기서부터 끌어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윈은 굉장히 새로운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는 게요. 인간의 어떤 쾌감이나 불쾌감, 고통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어서의 유용함, 필요함 같은 것, 적자 생존에 대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진화의 부산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전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칸트라든가 중세 기독교에서 말할 것도 없고 고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이성적인 존재고 이성이 인간을 구분시켜주는 다른 동물들로부터 구분시켜주는 고매한 존재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윈은 이제 다윈을 발전시키면은 무슨 얘기까지 가능해지냐면은 우리가 고매한 것처럼 느껴졌던 인간의 의식이라든가 규범이라든가 어떤 판단, 이성 이런 것들도 적자 생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산물들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근대까지도 있었던 어떤 호혜주의 또는 이성주의 이런 거의 전통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떤 위기를 초래하는 핵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니체 같은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니체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어떤 존재다?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권력의 의지에 의해서 똘똘 묻혀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 본능과 초월하고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 같은 것들에 의해서 모든 인간의 본능은 지배되고 있고 그것이 사회 현상을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동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프로이드는 뭐로 보는 거예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기본적인 동력을. 어떤 인간 본능의 성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역사를 유지시켜주고 인간을 발전시켜주는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과 구분되는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들이 인간을 고상하게 만들어주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주고 인간에 대한 발동을 걸어준 핵심적인 힘이라고 생각해 왔다면 이제 과학이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들이 마구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윈도 그렇고 프로이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인간을 바라보는 새로운 지평, 그것이 반이성주의적인 지평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크리스탈하고 뭔가 분명하고 논리적으로 짜여진 것으로 생각되는 인간보다는 뭔가 잘 정의되지 않고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러한 존재들로서 인간을 보고 있는 이러한 새로운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산업혁명하고 다시 한번 근대로 가가지고 이후에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근대를 규정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개인의 탄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개인이 탄생을 하면서 또 개인의 탄생과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이 과학이 발전한다는 것이었어요. 과학이 발전한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서 나의 능력과 나의 인지적인 능력, 지식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제 과학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근대에 더불어서 과학과 더불어서 발전한 것이 뭐냐면은 인간의 쾌감과 현세적 행복이 해방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과학은 뭐예요?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은 세계를,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자연계의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과학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산업은 뭡니까? 산업. 인더스트리는 뭐예요? 외부적인 환경에다가 어떤 작용을 가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아무 물건이나 만들어요? 나에게, 인간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산업이에요. 그러면 과학만 있어가지고서는 산업이 발달한다는 보장은 없죠. 내가 과학 세계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지, 그걸 이용해가지고 외부 그 자연계에 영향을 가해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과학이 바로 그 산업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과학을 산업적으로 적용하게끔 만드는 데는 뭐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인간에서 그 근대에서 함께 더불어 형성되기 시작한 쾌감 또는 현세적인 만족 이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어떤 쾌락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될 때 산업이 형성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학의 발전과 쾌락 유용성과 관련된 것들이 해방이 됐을 때 이것이 산업의 발전으로 하고 자본의 축으로까지 이어지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물건을 통해서 당장 나의 쾌감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을 갖게 있게 되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욕구가 나타났을 때 언제든지 그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창고, 또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산업과 어떤 자본의 발달과 인간의 쾌감의 해방, 그리고 자연, 과학의 발달, 이런 것들은 하나의 패키지로 의해서 계속 굴러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런 과정 속에서 그 기독교의 영향들은 점차 약화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동일한 투입을 통해서 동일한 과학 지식을 통해서 넣었을 때, 기술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만들어주는 만족도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들, 그걸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산업혁명 과정 속에서 뭐 우여곡절이 없었던 건 아니죠. 우여곡절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그 1차 산업혁명 때 아동에 대한 착취라든가 빈부격차들이 심해지면서 그에 대한 반동 같은 것도, 반발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회주의 혁명이잖아요. 사회주의 혁명에서는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 하면은 이 개인들이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아까 우리가 근대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고, 국가라고 하는 건 뭐다? 개인들이 자유롭게 서로 교류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끔 조건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국가가 인간의 자유를, 개인들의 자유를 절대로 제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한 얘기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소위 인간의 쾌감의 해방과 산업의 발전과 결합시켜서 나온 결과를 보다 보니까 인간이 착취되고 아동 착취되고 빈부격차에 가지고 인간은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노동이라는 것이 고통뿐인, 원래 노동은 고대사회에서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기를 구현하는 즐거운 일이었어야 되는데 이제 고통밖에 안 남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가 오니까 이거 다 뒤집어야 된다. 소위 자유주의 이념 자체가 잘못됐던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사회주의 혁명가들이에요. 자유주의가 개인의 해방과 쾌락이 해방됐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 사회주의가 반발했지만 얼마 갔어요? 결국 얼마 못 갔죠. 얼마 못 가고 결국은 개인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에서 전체적인 대세가 다시 장악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의 반발을 이기고 다시 태어난 또는 더 강화된 자유주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신자유주의 운동 속에서 그 진행되는 과정들인데 이제 AI 시대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AI 시대 얘기하면은 이제 이런 과정들이 쭉 이루어져 결국 자유주의, 인간의 쾌감의 해방, 자유, 인간의 자유, 그에 따른 소위 산업의 발전, 이 과정 속에 이제 AI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건데, 이것은 단지 진짜 1차, 2차 그 산업혁명 때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좀 더 폭발적인 영향을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걸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AI는 이게 뭐의 약자입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밑에 되어 있는 건데 AI가 발전한 것도 결국은 아까 산업,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도구로서 시작이 된 거죠. 처음에 예를 들어 인간들이 하기에 위험한 작업들, 또 인간의 감각 능력, 인지 능력으로는 정밀하게 측정 못하는 것을 정밀하게 측정해주기 위한 장치들, 또 기계에서 인간들이 고생스럽게 하고 있는 작업들을 자동화시켜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산업적인 유용성 때문에 AI는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점차 어떤 얘기,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가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컴퓨터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인간의 마음에 관한 심리학적인 이론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심리학의 이론들을 컴퓨터에 한번 돌려봄으로써 그 이론을 검증해보자 라고 하는 데까지 컴퓨터가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런 형태로 AI가 쓰이는 것을 weak AI라고 그래요. 약 인공지능 뭐 이런 표현들 아마 책 읽다 보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1단계하고 2단계 사이의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1단계는 단지 산업적인 도구로서 컴퓨터 사이언스, 인공지능을 쓰던 것이 이제는 뭐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를 써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쪽으로 컴퓨터가 슬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더 진행되다 보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업돼가지고 무슨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19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은 컴퓨터도 마음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자. 심리학 이론들을 시뮬레이션을 컴퓨터에 볼 수 있다면은 어떤 개별적인 인지 과정을 컴퓨터에 한번 돌려볼 수가 있겠죠.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무슨 생각하냐 하면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예를 들면은 시각인지라고 하는 것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컴퓨터가 되더라. 라고 하는 생각은 결국 어떤 생각을 가능하게 했냐면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뇌 속에서 시각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바로 컴퓨터가 판단 내린 과정하고 다를 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근데 그 개별적인 컴퓨터하고 인간의 두뇌하고 다른 건 뭐예요? 개별적인 컴퓨터들은, 프로그램들은 한 가지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인간들은 여러 가지, 뇌라고 하는 것은 하나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 프로그램들을, 한 가지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의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는 하나의 복합적인 컴퓨터 시스템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인간의 뇌라든가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연구할지를 잘 몰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과학의 발전에 고무돼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틀이 마련됐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무렵에 어떤 영화들이 나오냐 하면은 이런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이보그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결국은 요 무렵에 인간의 마음도 컴퓨터 프로그램들의 복합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 무렵 이런 터미네이터라든가 이 영화는 뭔지 아세요? 예? 뭐라 그러셨어요? 이 영화 제목이 로빈 윌리엄스 같이 생겼습니까? 예. 로빈 윌리엄스 닮았죠. 이 사람이 나온 바이센테니얼 맨이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시모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이 미래학자가 70년대에 쓴 영화인데 영화는 사실 90년대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터미네이터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점차 뭐가 가능해지냐면 여기서 두 가지 영화의 좀 차이에 좀 주목을 했으면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를 봤을 때 그 영화 속에서 감정을 갖고 있는 거로 보입니까? 아닙니까? 감정 같은 건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어떤 초능력을 갖고 있는 문제, 슈퍼 인텔리전스를 갖고 문제 해결을 하는
아주 탁월한 시스템으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여기 이 바이센테니엄 맨에서 나타난 이 로빈 윌리엄스는 뭐냐면은 가사 로봇이에요. 그래서 얘 아이들한테 친구가 되어주고 대화를 나눠주는 그런 로봇가 되고,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피아노를 같이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얘가 이제 해체될 때 돼야 되니까 눈물도 흘리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사이보그가 소위 컴퓨터나 로봇을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문제를 푸는 지능의 측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것 같다? 인간의 감정까지도 갖고 있는 로봇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이 소위 컴퓨터 사이언스 AI 하는 사람들이 업돼 가지고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대중들한테까지 생각이 퍼져나가게 되고, 이제 로봇가 인간의 지능적인 측면뿐 아니라 뭐까지도 인간의 감성과 이런 부분들, 윤리적인 판단까지도 다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확산이 되면서 AI에 대한 여러 가지 사이보그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시대를 반영해 주는 거죠. 서가 연가